박제가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학의 저자입니다. 근데 가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하고 놀라는 분 계세요. 난 모르는데. 그럴 때는 역사 강의하다 보니 그런 거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는 척. 항상 놀라지 마시고 모를 때는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덕모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박제가의 어떤 동료 선배였죠. 그래서 두 사람은 뭐 정말 중마고우는 아니지만 평생을 같이 살면서 또 정조가 세웠던 규장각 검서관으로 같이 지내면서 정조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서울 지식인, 또 세상을 앞서가는 어떤 지식인, 성각자 이런 역할을 했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개혁안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한데 보통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요소를 지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뭐 휴먼 스토리죠.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굉장히 사회적 차별과 고통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사람들이 내놓았던 개혁론. 그것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들 분들은 사실은 관료이긴 했지만 정치를 참여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정치라기보다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서 공헌하고 남기고 싶어 했는데 오늘 한번 지식인의 역할이 어떤 건가 한번 돌이켜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보면 아시지만 이덕모하고 박제가가 뭐 거의 12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옛날 글에 보면은 뭐 교우다, 친구다, 이제 벗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옛날 분들이 한자로 이 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또 옛날 어떤 분들 글을 보면 1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쟤들이 어떻게 친구로 지냈냐. 친구로 안 지냈죠. 둘이서 반말하고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그 옛날 분들의 교우 관계라는 건 뭐랄까요. 정말 스승과 제자라고 해도 뭐 평생 같이 가는 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서클이라든가 어떤 집단 어쨌든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평생 같이 갔던 사람들을 그렇다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친구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교우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1767년에 만나는데 이 두 분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서울에 지금 그 파고다 공원 주변에 그 서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서울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거기가 원래 그 선비들이 많이 살았는데 양반가가 몰리다 보니까 서울들도 같이 있죠. 그래서 그 양반가 중에서 뭔가 한 가지 재주가 있고 똑똑했고 능력 있던 서울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워낙에 차별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중에 문인들이 모여서 그때 지금 남아있는 그 원각사 석탑, 그걸 가지고 이제 백탑이라고 했습니다. 하얗다고. 이들을 이제 백탑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덕모와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이 네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정조가 서울 호통을 하면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돼서 그 유명한 이제 4인방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을 같이 가는데 또 이상하게 이덕모만 조금 일찍 죽고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는 거의 나이가 비슷했는데 세 사람은 다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덕모하고 유득공, 서희수가 다 키 크고 얼굴 하얗고 하여간 잘생기고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박제가는 평생 따라다니는 말이 키 작고 얼굴 시커멓고 이덕모하고 박제가 굉장히 친했는데 이덕모는 박제가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키는 작지만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뭐 도대체 하도 붙어 다녀갖고 너무 친해서 그런지 그 말을 빼놓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박제가라는 사람이 그 친구 키는 작지만 아주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키는 작지만 글은 잘 씁니다. 뭐 하여간 뭐 그러고 사는데 박제가만 하여간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외모에서 처집니다. 이게 외모만 처지는 게 아니라 성격도 또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사는 방식도 특이한데 하여간 이 사실은 3대 1인데 오늘은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두 분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차별인데 이 서울차별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서자를 차별하자고 만든 법은 아니에요.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서울이라든가 뭐 어떤 그 뭡니까 뭐 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이런 가족적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문화, 어떤 사회나 사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고 있는데 조선에 있어서 서울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떤 이런 심정적으로 하는 것과 법으로 정해놓은 거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근데 법으로 정한 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길동전 보면 홍길동이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실제로 조선시대 얘기 보면 이 서울들의 한이 정말 큽니다.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사람 괴롭힙니다. 같이 이렇게 뭐 정말 가족 친척끼리도 뭐 제사를 지내도 넌 내려가서 있어야 되고 뭐래 항상 차별을 하죠. 정말 못 견디게 차별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차별하려고 만든 법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는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한 건데 조선 시대에 이제 태종 세종 때에 정치가들이 너무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세력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지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부정부패에 빠지고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권력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정 경쟁을 하고 좀 골고루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골고루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들끼리 뭉치는 걸 어떡하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뭉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더 좋은 게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세력이 2중, 3중으로 결혼을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법을 만듭니다. 부인은 하나만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하고만 동맹을 맺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첩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략 결혼이라는 건 첩이든 뭐든 하여간 결혼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첩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앨 수는 없으니까 뭐 어쨌든 결혼 동맹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첩제도에 대해 뭔가 불이익을 줘야 예를 들어 왕족이나 영의정이나 뭐 어떤 쟁쟁한 집안딸이 첩으로 안 가려면 뭔가 불이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첩의 아들 서자는 관직이 아주 진출한 못하는 건 아닌데 낮은 관직, 좀 몸으로 때우는 관직 이런 거에 가지 권력을 쥐고 있는. 왜냐하면 서울이 와서 여러 아들이 권력에 중취해 오면 안 되니까 권력을 장악하는 중요 관직에는 서울이 못 온다는 법을 만듭니다. 사실 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서울을 뭐 인간 아닌 것처럼 보라든가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든가 밥을 먹어도 차별을 하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는데 서울은 차별받는다, 차별받아야 한다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번져나갑니다. 원래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법인데 일반 서민들한테까지도 번져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차별을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인간은 똑같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안 그런 분도 계시죠. 훌륭한 분도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압제받는 사람은 차별 안 하느냐 더 약한 사람을 받아서도 또 압제를 하고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서울 차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태의 관습과 행동을 만들어내면서 쫙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본인이 서자가 아니래도 유두권 같은 사람은 서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서자예요. 그러면 그냥 서울로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 차별이 아니고 서울 차별이라는 게 한 게 한 번 서자가 되면 후손까지 쭉 내려가면서 저 집안은 서울 집안이다. 그게 자기들끼리도 결혼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박제가가 참 했던 얘기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분명히 집안에서 나이가 많은데도 서울이라고 해서 적자 자손한테 어린아이한테도 절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이런 황당한 풍습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제가 한 말이 그거죠. 우리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그러고 그렇게 멸시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예절도 없고 인륜과 어떤 인간적 상식에 벗어난 제도를 가지고 살면서 남의 나라 보고 오랑캐라고 그렇게 차별하는데 청나라는 서울 차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를 한번 돌이켜봐라. 이게 나중에 정조한테 올린 상소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서울들의 한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과거를 볼 수는 있는데 과거를 봐도 뭐 이렇게 크게 출세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라고 할까, 능력은 있는데 성장하지 못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당대에 또 똑똑한 천재들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서 뭐 무관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겠는데, 아 실력도 뛰어난데 내가 저기 가서 저 사람 밑에 가서 이렇게 차별받고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백타파들이 과거를 봐도 뭐 관직에 나가지도 않고 하여간 이렇게 우울하게 삽니다. 뭐 나름대로 집안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적당히 낮은 건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사는 거죠. 어쨌거나 능력이 크니까 한도 크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같은 서자였던 한 이제 백타파의 한 명이 중국의 사신단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 자기들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문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갖다 줘봤자 차별하니까 차라리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문인한테 가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요즘 말로 하면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학벌, 뭐 지연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외국의 대가한테 한번 가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가요. 가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관직,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관직도 있고 인품도 훌륭해 보인다 싶어서 그냥 다짜고짜 가서 저 조선에서 온 누구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인사를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래요. 그럼 뭡니까? 인간성이 괜찮다는 거죠.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가 이걸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정말 서문을 써줬어요. 그 밑에 써준 서문이 그건데 참, 근데 이분은 또 청나라 사람이라 조선이 무서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한마디 합니다. 홀로 떨쳐 일어난 자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고 능력은 있으나 속된 말로 백이 없으니 힘이 없다. 알아주는 자가 없어서 만리 밖에 있는 나한테 서문을 구했다. 이게 뭡니까? 조선 사람한테 정말 쓴소리를 한마디 한 거죠. 근데 이게 그걸 받고 이제 위에 있는 글이 이동무가 이조원한테 쓴 편지인데, 이거 보면은 자기들은 정말 저수를 했는데 마을 밖까지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으면 자기들은 출세하고 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단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도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야 되는 게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약 뛰어난 예술가, 화가라 그러면 그가 엄청난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출품에도 입선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경직된 사회의 한이죠. 조선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17세기, 18세기쯤 가면은 사회가 어떤 기존 사회의 한계는 많아지고 개혁은 하지 않고 변화는 하지 않으니까 자꾸 모순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성장할 땐 성장하고 변할 땐 변해야 되는데 이게 변하지 않고 그냥 옛날 제도를 유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 박재가나 이동무는 아주 힘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박재가도 아버지가 승지예요. 이동무는 전주이시고 아버지가 목사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조금 여담입니다만 가난하다. 이게 우리나라 글들의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옛날 글에 보면 가난하다는 말, 이거 진짜 그거 정말 골치 아픈 말인데 가난은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 보면 가난해서 입에 달고 사는데 그분들이 가난했다고 그래서 일반 민족이나 농민처럼 가난했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동무나 박재가도 아무리 못 잡아도 상위 10%에 들어가요. 그러나 또 본인은 가난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거죠. 왜냐하면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박재가의 개혁론 얘기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나라가 농번 사회다 보니까 물자가 부족해요. 물자가 유통되지 않고 생산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돈이 있고 쌀이 있어도 뭐 하나 구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난하다고 느껴요. 현실적으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한데 이걸 좀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냥 막 끼니가 떨어지고 정말 엄청나게 못 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상위 10% 아무리 못 잡아도 20% 안에는 들어요. 근데 이동무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추워지더래요. 요즘과 이상 한파가 갑자기 몰아닥쳐갖고. 그래서 밖에 나가 불을 떼야 되는데 그냥 집안에 원래 별명이 책귀신이거든요. 책만 보던 인간이거든요. 책을 막, 옛날 한진도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막 이불처럼 덮었대요. 그게 뜨뜻하게 잘 잤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거의 또 눈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위대한 학자가 가난하면 뗄 게 없어가지고 그 추위에 이불을 덮고 자느냐. 사실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밤중에 나가서 불 떼려면요, 그러다가 감기 들어요. 옛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기입니다. 저기 항생제가 없으니까.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밤에 새벽 1시, 2시쯤에 노비 불러서 불 떼기도 그렇고, 또 떼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귀찮아서 책 빼고 잤다. 뭐 요건 좀 심한 말이지만, 예를 들어 뭐 제가 글을 쓸 때 내가 어느 날도 더운데 집에 목침은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책 베고 잤다. 이런 얘기 공개석상에서 하면 안 되지만, 사실 학자들이 집에 책이 많으면 또 흔해지기 때문에 베고도 자고 다른 용도로 잘 씁니다. 그래 어쨌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게 한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책을 다 덮고 잤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무튼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니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멸시하고 그렇게 오랑캐라고 하는 청나라 문인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1777년에 서울 호통이 되면서 이제 박제가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박제가가 과거에 급제할 때 사실은 장원될 뻔했어요. 정조가 그래도 개혁군주 아닙니까? 첫 번째 정조 즉위 기념 과거인데, 요즘 말로 하면 개혁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과거 제도를, 또는 사람 뽑는 제도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박제가가 신나갖고 과거 제도가 이래서 잘못됐다고 막 썼어요. 막 써고 갔는데 그 1등으로 뽑힐 뻔했는데, 심사위원이 보더니 우리나라는 형식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글을 쓸 때. 내용은 좋은데 형식이 안 맞는다고. 근데 박제가 비판한 내용이 뭐냐면, 과거가 내용은 안 보고 형식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장원이 될 뻔했어요. 내용 참 좋다. 맞아. 형식을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지. 그런데 이 글이 형식이 안 맞아.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져서 학원 3등밖에 못합니다. 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박제가도 또 뭐가 문제냐면 막 쓰는데 자기는 형식에 따라 못 쓰겠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아주 또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제가가 또 과거제도 비판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과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이때가 되면은 과거가 이제 꼭 관료를 뽑는 게 아니라 민심 수습용 이런 거로 막 돼가지고 과거도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뽑고 막, 그러니까 과거 시험장이 난장판이어 갖고 그림에도 있어요. 막 둘러앉아 토론하면서 쓰고 막 그럽니다. 아,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박제가가 그걸 또 한 거야. 이게 무슨 시험이냐. 뭐 남이 대필 해주고, 근데 자기도 대필 시켜요. 자기도 대필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 과거 쓰는 그 형식을 안 배웠거든요. 그 뒤에 있는 친구 보고 쓰라고 그래요. 자기는 부르고. 그래서 자기도 대필 시켜줬어요. 과거가 대필로. 그래, 그게 올라갔더니 또 형식이 안 맞는 떨어지고, 하여간 뭐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과거 급제하고 그랬더니, 이게 사연이 조금 애매하지만 갑자기 연행 사신 가는데 따라가게 됩니다. 이덕무하고 같이 가죠. 거기 가서 자기에게 서문 써주고 편지로 오고 하던 청나라 관료들도 만나고 드디어 그 중국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갔다 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가며 오며 뭐 한 6개월 걸리고, 청나라에서도 뭐 북경에서도 한 달, 2달 모읍니다. 돌아다니는 동안 열심히 중국을 봤죠. 그런데 그 충격이라기보다는 그걸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가슴에 넘쳐나듯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살 때 뭔가 불만은 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디자인이 안 좋은 것 같다든가 뭔가 생각은 나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 아, 이건 컬러가 이렇구나, 디자인이 어떻구나,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가슴이 넘쳐가지고 돌아오다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로 임진강변의 그 통진이라는 데 주저앉아가지고 확 쓰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북학입니다. 중국 청나라에게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돼서 평생을 거의 검서관으로 삽니다. 그 뒤로 박제가는 4번을 연행을 가는데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갔다 와 볼 수 있는 건 사신단에 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국경에 있는 상인들 정도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은 사신에 끼지 않으면 못 가죠. 그래서 평생 가야 한두 번 잘해야 뭐 한 번 가는데 박제가는 무려 4번을 다녀옵니다. 그러나 4번을 다녀와서 쓴 게 아니고 첫 번째 갔을 때 쓴 게 사실은 북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보완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의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성공 드라마예요. 본인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 많은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 서울로 살 때 그 좌절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좌절을 겪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특히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회적 어떤 부조리에서 남에 의해서 못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게 됩니다. 이덕무나 그 박제가나 뭐 유득공이나 그 백타파의 몇 명들 그 사람들이 대단했던 건 그렇게 매일 모여서 가슴에 한을 느끼고 살면서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우리는 뭐 그냥 뭐 마을 안에서 그냥 이러고 삽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들이 쓴 시를 보고 중국 학자가 놀라는 것이 이런 시를 쓰려면 엄청난 독서를 해야 되는데 박제가 시가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학자가 아니어서 뭐 직접적인 설명을 못 하는데 박제가 글이 오랫동안 번역이 잘 안 된 게 너무 힘들어요. 이 고사성어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게 문장을 쫙 쓰면 이 학식이 딸리면 이해를 못해요. 단어 수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요즘처럼 사전으로 외우는 단어가 아니고 읽어서 외우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뭐 어려운 말을 한번 쓰면 저게 무슨 뜻이지? 이 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야, 이들 대단한 학자다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 친구들의 서울의 한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서울 호통도 되지 않고 과거에부터도 뭐 관료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투자하고 정말 노력해서 인류학자로서 성장합니다. 인류학자가 되면 될수록 가슴의 한은 더 커지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못 가는 거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못하는 거하고는 한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는데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가서 중국 학자한테 한번 우리 글을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용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명성을 얻고 그러다가 정조가 즉위하면서 등용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잠깐 여담입니다만 저는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사회 문제나 사회 부조리는 당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토론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분노를 심어주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겼고 이것이 어떤 인간 본연의 한계 때문에 어떤 제도적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돼. 이건 좋은데 그래서 너는 희생자고 너는 안 되고 너는 피해보고 있고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 억울하고 분하게 살고 있다. 이래버리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의 교육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분노를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 그것을 분노가 아니라 더 많은 노력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를 모순을 긍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박제가가 술 마시며 나는 틀렸다고 산속에 들어가 버렸으면 북학이라도 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건 저는 사람을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든 알지 못하든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속 비전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능력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수많은 서자들 중에서 이들이 북학이와 뭐 박제가 이동무가 아무튼 학자로 남게 된 것은 이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사회 부조리를 이겨내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이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박제가 얘기할 때는 이제 중상주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 개혁론들이 많은데 많은 부분들이 대개 농업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소위 상업을 부흥시켜야 된다. 또는 외국과 통상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조선 사회가 원래 굉장히 뭐랄까 상업을 안 좋은 걸로 보거든요. 조선은 원래 농업사회거든요. 상업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물론 장사하는 분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공평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열심히 농사 짓는 거에 비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쉽게 돈을 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면 돈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어 이계 그런 게 있는데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 애들이 순박해가지고 어른이 나타나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인사하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돈 맛을 알더니 어른을 보면 쫓아와서 이거 한다 이거죠. 세배할 때 이렇게 어릴 때는 세배 귀엽게 한다고 그것만 신경 쓰는 놈이 돈 맛을 아니까 일단 흥정부터 들어오잖아요. 세뱃돈 얼마 줄 거냐. 저희들 애들 키워보면 한 몇 살 딱 되면 세배를 안 해요. 이것들이 딱 흥정부터 걸어요. 오늘 얼마 줄 거냐. 작년에 얼마 줬는데 뭐 옆집은 얼마 주는데 이런 걸 보면은 막 애가 막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도 흥정 걸다가 한번 되게 혼난 적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부모님들이 충격 많이 받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집단으로 타락해 가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업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들 생각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중상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많은 교과서에서 상업론, 중상주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박제가의 더 중요한 점은 중상주의를 주장했다, 상업을 주장했다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업을 왜 그 사람은 상업을 가치를 다들 안 좋다고 보는. 돈을 알게 되면 사회가 빨리 분화되고 부자,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은 약삭 빨라지고 안 좋다고 보는 상업이 좋다고 왜 그들은 생각했느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봐요. 박제가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중국에 가서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서 그것을 장점으로 보지 않고 돌아와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요. 야,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그냥 돈밖에 모르더라. 그 인간들은 그냥 뭐 이러더라 저러더라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중국에 갔더니 음식이 인간이 먹을 게 아니더라. 뭐 어떻게 인간이 그런 냄새 나는 걸 먹냐. 제가 이 책 쓰게 된 계기가 출판사 계신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아는 후배 얘기하다가 해외여행을 가서 중국에 한번 같이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중국 음식은 어떻게 이따 걸 먹냐. 이런 음식을 먹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 민족임에 틀림없다. 우리 봐라 얼마나 음식이 깔끔하냐. 역시 한국 사람은 순박하고 순수하고 하얗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 얘기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쟤들은 역시 지저분하고 뭐 이럽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갔더니 진짜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박제가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야, 정말 박제가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구나. 박제가가 중국에 처음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국 음식을 먹고 다른 나라에 와서 음식 맛을 비교하는 거는 바보라고 그랬어요. 왜? 음식이란 다 자기 입에 맞는 게 맛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입에 안 맞는 걸 먹고 맛없는가? 우리 음식이 더 훌륭하구나. 더 나아가서 역시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구나. 이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같이 얘기하던 분이 우리도 그랬는데요 하고 막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 심지어 외국에 가서 10년, 20년 살다 오신 분도 유학 갔다 만나서 소감이 뭡니까? 딱 처음에 하는 말,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우리 게 최고예요.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성인이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데 박제가는 18세기에 딱 그 얘기했어요. 음식 갖고 비교하지 마라. 그럼 뭐 갖고 비교하느냐? 이 양반은 가서 요즘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식당도 되게 조그매요. 그릇도 썼던 거 깨진 거 맨날 똑같은 거 쓰고 음식도 되게 좀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중국 갔더니 식당도 크고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집기도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음식 먹으면서 역시 한국 음식이 최고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그딴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의 식당과 중국의 식당의 규모가 다르고 영업 방식이 다르고 인테리어가 다른가. 우리는 수요가 없어서 이윤이 적고 식당을 해서 영업 이윤이 적으니까 그릇이 깨져도 그냥 쓰고 이러는 거죠. 뭐 요즘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업이 잘 돼야 인테리어도 좋은 거 쓰고 자주 바꾸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인테리어를 바꾸고 뭘 하죠. 제품에 투자를 하고. 이건 뭐냐? 결국 돈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조금 쓰고 남는 게 없으니까 계속 지저분하게 쓴다. 얘네는 돈이 도니까 계속 재투자가 이루어진다. 접시가 깨지면 안 쓴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몇백 년 동안 그걸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에 가서 식당에 가면 많은 분들이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 식당하고 한국 음식의 차이가 뭐니? 못 찾아내요. 그냥 빨간색이 많네. 중국 사람도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만. 현상적인 것만 찾아야 됩니다. 이게 통찰의 능력이에요. 박제가가 중상주의를 주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선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물을 보는 방식이 똑같으면 그 사실은 개혁론이 아니에요. 그건 시대가 앞서가는 개혁도 아니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론도 아니에요. 그냥 기호의 차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나는 보리밥이 더 좋아. 보리를 더 많이 재배하자. 무슨 소리야. 쌀이 더 나.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리를 먹는 거로만 보는데 이게 알고 보더니 뭐 맥주의 원료더라. 맥주 산업을 일으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봤을 때 그게 통찰인 것이지. 그냥 나는 보리밥이 좋아, 쌀밥이 좋아 이거는 개혁이 아니야. 논쟁이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박제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정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통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찰이 진짜 선각자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박제가의 북학이는 사실 북학을 읽은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합니다. 읽으면 참 끔찍한 말도 많아요.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박제가가 동시대에 참 비난 많이 받았어요. 너는 도대체 왜?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나라는 병자호란의 그 과거의 치욕 때문에 청나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일단 속된 말로 씹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청나라 황족도 알아요. 조선인들은 마부가 와도 청나라 사람 만나면 속으로 욕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그게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높은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해도 돌아서면 뭐 속으로 재수없어 침 태뱉고 이래야만 내가 조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 가서 보지를 못하고 봐도 통찰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박제가 좀 돌아와서 그런 감정적 민족주의를 배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동시에 진정한 긍정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활과 종이에 대한 비판인데 우리나라가 당시에 특산품으로 자랑하던 게 활하고 종이에요. 중국에서도 고려지라고 그러면 아주 특이한 종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활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물론 요즘에 양궁 같고 하지만 아무튼 지금도 활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활 그러면 뭐 다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활이요. 최저 기본 사거리가 140m예요. 일본 활이 25m예요. 일본 분이 한국에 와서요. 이 우리나라 활 쏘는 터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냐고 그래요. 활 쏘는 데라고 보러면 그분들은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에 가서 활터에 가면 이게 뭐 하는 데 제기차는 데냐고 그래요. 이거 하는 데 아니냐 막 이럽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제가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다고 막 이러는 겁니다. 막 기분이 나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박제가 또 조금 문제는 좀 이렇게 뭐랄까 머리가 빠른 사람은 입도 빨라요. 그리고 박제 같은 경우는 좀 못 참는 성격이에요. 제가 옛날에 박제가 글을 읽을 때 궁금했던 게 이 사람 성격이 딱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좀 못 참, 머리는 좋은데 답답하고 짜증나고 지보다 머리 나쁜 애 보면 못 참는 애 그런 애 있지 않습니까? 왜 친구가 수학 문제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다 말고 넌 이것도 모르냐 이 자식아 막 화내는 꼭 그 성격 같은데 사람이 자기 글엔 자기 성격을 안 써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분명히 이런 성격 같은데 어디 없을까 오랫동안 궁금하다가 박지원의 열알개에서 찾았어요.
막 하다가 아이고 이거 또 박제가 들었으면 한번 웩 했을 텐데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격 틀림없구나. 좀 욱하는 성격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곱게 안 해요. 아, 우리나라 활이 좋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 이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활 야구 웃기는 거야. 당장 이래버립니다. 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그리고 뭐가 문제야 막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안 듣죠. 그리고 너는 왜 우리의 위대한 활을 폄하하느냐고 그래요. 근데 박제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것은 좋다. 이거는 최고다. 사물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거짓말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도요. 실제 어떤 사물을 갖다가 토론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보는 훈련이 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뭐 학위가 있고 이런 분들도 그렇게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종이, 한국 종이 이거 아주 질겨서 중사도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종이가 진짜 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이는 예를 들어 과거에 답안지를 만들잖아요. 아, 과거에 쓰잖아요. 그 종이 비싼 종이에요, 그거. 두껍고. 그럼 그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갖고 가서 기름을 먹여갖고 군인들 우비로 씁니다. 판초우비 같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얇고 착착 접히는데 요즘 말하면 휴대용 우비, 휴대용 방석. 착착착 접어서 딱 바다에 깔고 앉으면은 기가 막힌 방석이 됩니다. 종이 갖고 이런 걸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냥 막 신기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이는 한국 종이가 최고야 또 이럽니다. 근데 제가 혹시 또 종이 만드시는 분이 화내실까봐 그런 최고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한국 종이가 최고가 아니라 한국 종이가 강도와 질긴 것 재활용하는 데는 최고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옛날 여러분 창호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창호지 보시면 이렇게 실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게 왜 있나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저절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면 우둘투둘해집니다. 그러면 그걸 매끈하게 만들려면 다듬이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급지는요 다듬이질을 해서 빤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종이가 좀 무겁고 비싸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박제가가 하는 말이 종이의 용도는 수십 가지가 있다. 그림을 그리는 용도도 있고 뭐 질겨야 되는 거 탁번 뜨는 것도 있고 뭐 우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한국 종이의 특성은 여기에 좋은 건데 왜 니네는 이게 무조건 최고라고 그러냐. 글 쓰고 그림 그리려면 종이가 하얗고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중국 종이를 수입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종이가 최고인데 왜 그걸 쓰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 종이처럼 좀 이렇게 어떤 그렇게 만들고 해서 어떻게 개량해야 될까? 아, 이게 세계 최고 종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무언가 배울 걸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죠. 굉장히 화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 일제시대 끝나고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듯이 이때는 청나라에 대한 악감정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어떻게 칭찬한다는 자체를 용납을 못합니다. 가서 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요. 적한테도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쟤한테 배우자 싫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너는 국적이 어디야? 너희 아버지 뭐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제가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고 하는데 박제가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더 중요한 경제학적인 근원에 있는 본질을 찾아냅니다. 박제가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냉철했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업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농번 정책이라는 거예요. 상업이 들어오면 농민이 몰락하고 농번 사회가 깨진다. 그러나 박제가는 절대 농번이 농민을 위한 게 아니다. 이거를 지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농번이 왜 농민을 위하냐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라는 거예요. 농사가 뭐 요즘 그렇습니다. 농업이 잘 되려면 농부가 열심히만 일하면 잘 됩니까? 아니면 품종 개량도 하고 농기구도 개발해야 됩니까? 농기구도 개발하고 품종도 개발해야죠. 농기구도 개발하고 품종도 개발하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수치는 잊어버렸는데 중국의 물레는 뭐 이만큼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물레는 요만큼밖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엄청 차이가 커요. 농사를 짓는데 농법이 한국 농법하고 중국 농법이 10배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중국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농법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비료를 생산하려면 뭐 소똥 개똥 주워다가 농사 그거 가지고는 생산성이 크게 안 오릅니다. 뭔가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대량적인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되느냐? 전문 기술자가 양성해야 되고 전문 연구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데 나오질 않아요. 기술자가 왜 기술을 개발합니까? 좀 천박한 말이지만 돈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합니다. 시장도 없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고려청자가 왜 쇠퇴했냐고 그래요. 왜 쇠퇴했겠어요? 고려청자를 벌어서 돈이 되면 왜 쇠퇴해요? 상업이 없고 유통이 없고 시장이 없지는 않지만 약하니까, 없다는 말은 좀 심하고 약하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끌어내줄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욕망이라는 건 자꾸 나쁘다는 쪽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욕망이라는 게 거칠고 투박하게 발현되면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늘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사회는 없어요.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무기도 없고 뭐 총도 못 만들고 대포도 못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한동안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무기도 생산하고 돈도 벌고 공장도 일으켜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공해 문제도 터지고 뭐 빈부격차도 내고 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민지 지배 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면서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욕망이 없으면 그냥 현실대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새로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17, 18세기 한국 사회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예요. 농번사회라는 이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제가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아니, 세종대왕도 그랬죠. 세종대왕이 벽돌로 건축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안 되고 실패했어요. 벽돌 건축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땅이 흙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중국 흙보다 우리나라 흙이 만들기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벽돌 나르기 힘듭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인일까요? 벽돌이 만들기 힘들고 나르기 힘들어. 하지만 그걸로 아파트 지으면 초가집보다 1000배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럼 해요.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길을 닦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길 닦기 힘듭니다. 돌땅이어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길 닦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닦으라 그러면 10배, 20배 힘드니까 잘 안 닦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뚫려가지고 뭐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컨테이너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닦죠. 힘들어도 닦죠. 남는 게 더 크니까. 그래서 지형이 어려워서 뭐 이게 힘들어가지고 근본적인 사람들한테 욕망과 보수가 없고, 보수가 없으니 동기가 없고, 그러니 욕망을 죄악시하고 욕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 다음에 인간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욕망이라는 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자. 그러면 그 사회는 낙후되고 결국 뭐 잡아먹히고 파괴되고 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할 때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장점 그리고 단점, 이거를 같이 보고 그걸 극복해 나가게 노력해야 되는데, 단점이 있으니까 안 나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박제가가 남겼던 교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오늘날까지도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박제가가 젊은 나이에 이런 화두를 한국 사회에 던졌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본인에게 참 불행했던 것은 이 검소관은 됐는데 그거로 검소관이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비서관, 이게 그 규장갑 관리직인데 본인은 자기 스스로 입을 군복 입은 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여간 좀 시간 있어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치가도 권력이 없으니 정치가도 되지 못하고
잡무가 너무 많더니 학자도 못 되고, 그러니까 소모적인 그런 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제가는 불만이 쌓여가고 자기가 던졌던 문제를 좀 이론적으로, 사실 아담 스미스가 했던 국부론의 어떤 원론적인 원칙은 던지는데 아담 스미스처럼 그런 체계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본인의 또 이게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덕무 같은 경우는 또 이 박제가 성격이 아주 달라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일단 공부도 잘해요. 시도 잘 써요. 인격도 훌륭해요. 항상 조심해요. 일 처리도 잘해요. 그런데 박제가 이덕무를 보면 이덕무도 박제가 생각에 동의했대요. 그러나 이것이 던지는 파장 때문에 이덕무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마음속에 갖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 사람은 이거 박제가는 어떻게 보면 참 서로 극과 극인데 되든 안 되든 던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덕무는 이거 말해갖고 되겠냐. 그냥 되는 것부터 고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둘이 참 극단인데 박제가는 앞에서 던지니까 따라오질 못하고 이덕무는 되는 것부터 하려니까 그거부터 하다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마음은 통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두 사람 다 검소관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해서 던지질 못하고 한 사람은 일상에 한 사람은 이 분노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반발, 외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제가는 박제가대로 욱하고 이덕무는 조용히 살고, 그 이덕무 같은 경우는 북학이 같이 센세이나 천할 책이 아니라 좀 요즘 말로 하면 백과전서적이라고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사소한 지식들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서 또 이덕무는 뭔가 가슴속에 웅대한 뜻이 없이 그냥 세세한 사람인 줄 또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그러나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묻힐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오늘날까지도 두 사람이 가졌던 진정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박제가를 비평하면서 당신의 문제의식을 인정하는데 그래도 조국을 사랑해야지. 당신의 문제의식을 인정하는데 수입 문화가 좋은 게 아니야. 당신의 문제의식을 인정하는데 외국 문화는 그렇게 함부로 수입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제가 박제가의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박제가 말 중에 틀린 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던졌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외국을 수입하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과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사회 방법론 속에서 눈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덕무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아치고 살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런 고통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은 좋아하지만 뭔가 그들이 이론을 만들어내고 고민했던 사람의 노력은 또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박제가와 이덕무의 불행한 삶이 아니라 박제가와 이덕무를 키워주고 그런 것으로 사회 문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